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할 파트가 뭘까요? 네, 맞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파트인 질량, 에너지, 등가성입니다. 교과서는 76쪽부터 79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 뭔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복습해 볼게요. 수식적인 복습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 뭘 봤었죠?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기본 가정을 봤죠? 뭐였어요? 네, 가정 첫 번째,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가정은 뭐였어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 첫 번째 가정을 상대성 원리라고 했고요. 두 번째 가정을 광속 불변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봤었냐?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을 봤습니다. 누군가 어떤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이 누군가 이 관찰자를 상대로 운동하는 또 다른 관찰자가 봤을 때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즉,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관찰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말하는 거예요. 즉, 동시도 상대적이다. 누군가한테는 동시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동시가 아니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맞아요. 시간 지연이었죠. 시간 지연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움직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즉, 어떤 사람이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맞아요. 길이 수축이었죠. 길이 수축은 뭐였죠? 말 그대로 길이가 수축된다. 즉,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기에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된다. 라는 거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어요? 이걸 종합해서 봤던 현상 뭐 하나 있었죠? 맞아요. 뮤온의 지표면 도달이라고 하는 현상을 봤었죠. 그래서 뮤온이 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뮤온은 지표면에 절대 도달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지표면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선 상대론적 관점이 필요한데요. 시간 지연으로 이거를 바라보기도 했고 길이 수축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제들을 풀었죠. 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파트, 바로 여기 제목 써있다시피 질량, 에너지, 등가성인데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기 전에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 뭘까요? 등가성이 뭘까? 뭔가 동등하다, 같다, 같은 관계다 라는 건데, 질량과 에너지가 뭔가 같다? 같은 관계다? 동등하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동등하다. 그럼 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동등한 관계니까. 반대로 에너지도 질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동등한 관계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로 가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자, 키워드가 뭐예요? 에너지죠. 질량이 뭐로? 에너지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아까 질량, 에너지, 등가성 서로 동등하니까 서로 교환, 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결국에 이번 파트의 핵심 개념이 뭐냐?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학습지 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뭐죠? 바로
질량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상대적이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물리량들까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길이, 거리,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을 통해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운동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질량, 여기 나오는 이 질량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전의 고전적인 시각에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즉 틀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에너지, 질량에 대해서 새롭게 기존에 있던 고전적인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1번 괄호에 있는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론적 질량이 어떤 것인지 고전적인 시각과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각에서 각각 볼 텐데요. 한번 고전적인 시각에서 먼저 볼게요. 1번 동그라미 뉴튼 역학이라 써있죠? 이 뉴튼 역학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뉴튼의 운동 법칙, 힘과 운동 이런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뉴튼 역학입니다. 이 뉴튼 역학은 말하자면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해서 고전적인 시각인데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 질량을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었어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죠. 이 질량은 뉴튼 역학, 고전적인 시각의 질량은 어떠한 특징이었을까? 자, 아래 화살표를 보면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이다. 따라서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무엇은 변하지 않고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물체의 뭐만 증가한다. 속력만 증가한다. 이 문장 살짝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힘을 가해도 속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나요? 자, 이 문장은 약간 전제를 깔아야 돼요. 제가 좀 부족하게 서술해 놓긴 했는데 전제를 깔 게 뭐냐면 힘을 가한다고 물체가 부서진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중간에 물체에 뭔가 첨가되거나 물체에서 뭔가 빠져나가거나 이러한 상황도 아니에요. 물체의 상태는 그대로지. 그렇다 보니 힘을 가하더라도 질량은 변하지 않아. 물체가 가진 고유한 양은 그대로야. 그리고 마침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한 거야. 그래서 힘이 물체에 일을 하고 그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지. 어쨌든 힘을 가해서 속력은 변했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고전적인 시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뉴튼 역학에서의 경우잖아.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말했듯이 이 질량이란 개념을 새롭게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상대론적 질량, 위에서 봤던 이 상대론적 질량인데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이렇게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봤습니다. 상대적인 물리량이 뭐야?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물체의 뭐와 뭐가 함께 증가한다. 고전에서는 속력만 변하고 속력만 증가하겠지만 상대론적 질량으로 보면 질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야. 즉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에너지 증가했죠.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지. 그런데 말했지, 이 속력이라는 건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어떤 관찰자가 보기에 이 물체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질량도 더 커 보일 테고 어떤 관찰자가 보기에 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속력이 느리다.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 역시도 작겠지. 그렇게 상대적인 물리량이 되었다. 이 질량은.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게 뭐냐?
3번 동그라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이 뭐에 가까워지면 급격히 증가하는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 아래 그래프를 보면 무슨 그래프야? 축부터 보랬지? 질량, 속력 그래프야. 아, 물체의 질량이 속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속력이 0일 때 관찰자가 봤을 때 물체의 속력이 0이야. 그때 물체의 질량은 m0였어. 근데 그래프, 이 빨간 그래프를 보면 속력이 빨라짐에 따라 질량이 조금씩 증가하죠. 그러다가 광속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는 엄청 급격히 증가하는 이러한 가파른 형태를 띠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왜 이런지, 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느냐? 아인슈타인이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야. 이 계산에 대한 얘기는요, 학습지 1페이지 맨 아래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건데요.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운동량, 에너지, 이런 질량 같은 개념들을 상대론적 시각에 맞춰서, 즉 특수상대성 이론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더니 이러한 이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지.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자, 일단 더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프 내용을 토대로 얘기해 보면 물체에 가해준 에너지의 일부는 물체의 뭐를 증가시켰을까? 위에 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얘기해 보면, 방금 그래프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수상대성 이론, 이 3번 동그라미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두 번째 점, 에너지의 일부는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됐다. 근데 속력이 증가되면 뭐도 증가했어? 그치? 상대론적 질량, 즉 질량 역시 증가했다. 이처럼 에너지, 일을 해줬어. 물체 에너지를 줬더니 힘이 일을 해줬어, 물체. 그래서 물체가 에너지를 받았는데 질량도 증가됐다고. 따라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가? 질량은 에너지의 또 다른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지. 왜? 에너지를 줬더니 질량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로 변환이 된다는 건 동등한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이번 파트의 제목,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다 라고 합니다. 방금 종이 쳤는데 종소리 이걸 따로 뺄 수가 없어가지고요, 종소리 들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성 같은 관계다, 동등하다 라고 사람들은 정리한다. 그럼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일까? 학습지 1페이지 맨 아래 2번 괄호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가, 왜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아인슈타인은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봤다고 했어. 그게 실제와도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역시 상대론적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에너지는 mc 제곱이다. 여기서 m은 뭐겠어요? 그쵸? 질량입니다. c는 광속이겠고, m은 그냥 질량이 아니라 어떤 질량이겠어? 상대론적 질량이겠죠? 네, 근데 이게 또 뭐랑 같냐? 바로 감마 m0 c제곱과 같다. 그럼 여기서 감마는 뭐예요? 이전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했는데
맞아요. 바로 로렌츠 인자죠. M0는 뭘까요? 아래에서 보겠지만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지 질량 뭘 것 같아요? 네,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바로 정지 질량입니다. 선생님, 그럼 방금 옆에 왼쪽에서 봤던 이 M은요? 얘는 상대론적 질량이라니까? 속력에 따라 바뀌는 질량이라고. 즉 물체가 속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이 물체의 질량, 관찰자 기준, 물체가 어떤 속력으로 움직일 때 그때 이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질량, 그게 바로 상대론적 질량 M이고, M0는 정지한 물체의 질량이 된다. C는 마찬가지로 광속일 테고. 그래서 이걸 통해 어떤 관계가 나올 수 있냐? 자, 상대론적 질량 M은 어떻게 되는가? 감마 M0다 라는 거지. 요 식에서 알 수 있잖아. 이 감마가 뭐였어요? 로렌츠 인자 앞에서 했었죠. 1 빼기 C분의 V의 제곱 루트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다 M0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상대론적 질량이다. 뭔 소리야? 따라서 V가 커지면 감마는 어떻게 돼? 커지죠. 그 얘기는 뭐야? M도 증가한다. 아, 맞네.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해야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우리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아래 계속해서 볼게요. 첫 번째 점, M은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다. 따라서 M은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해요. 감마값이 커질 테니까. 속력이 느려지면 감소합니다. 두 번째 점, M0는 정지한 물체의 질량, 즉 물체의 뭐다? 정지 질량이다. 그래서 이 정지 질량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물체와 함께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질량, 즉 물체가 운동하고 있더라도 그 물체와 같이 함께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측정했다면 그 물체는 정지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관찰자한테는. 그 상태로 측정한 질량이 바로 이 정지 질량이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운동량, 에너지, 이러한 질량의 개념들을 특수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했다고 했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가 바로 이 결과라고. 계산 과정은 우리는 생략하고 이러한 결과만 보고 있는 건데, 이 계산한 결과에 따라 아인슈타인은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밝혀냅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를 빼고 그냥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만 딱 생각을 했을 때 물체의 에너지가 뭔가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0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가, 총 에너지가. 여기서 말한 이 에너지는, 요 에너지 E는 물체의 총 에너지거든. 그럼 물체가 가만히 있고 운동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는 0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만약 V가 0이야. 그러면 감마 값은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물체의 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감마 1이니까 M0 C제곱, 정지 질량에다가 C제곱 곱한 값이 나온다.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정지에 있는 물체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는 정지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정지 에너지가 뭐야? 정지 질량 M0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이 정지를 우리는 M0 C제곱. 이게 왜 대단하냐? 물체가 질량을 가짐으로써 이미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아, 얘가 정지 질량이 있다, 질량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내용 조금만 심화해 볼게. 아인슈타인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E는 mc제곱은 감마 m0 c제곱이라는 이 식에 도달했다고 했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물체 우리가 알짜임이 해준 일, 그게 뭘로 전환돼요? 위에다 써볼까? 1이 뭐로 전환됐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죠? 이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봤더니 어떠한 식이 나왔냐? 바로 감마 m0 c제곱, 갑자기 글씨가 굵어졌네요. 미안합니다. m0 c제곱 마이너스 m0 c제곱, 요런 식이 나왔어. 결과만 말하는 거야.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느낀 거야. 뭔가 감마 로런츠 인자는 물체의 운동 V, 여기 로런츠 인자는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즉 관찰자에 대한 물체의 운동 상태에 따라 감마 값은 막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값이 하나 있어. 이게 바로 m0 c 제곱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 에너지 더하기 m0 c 제곱을 물체의 총 운동 에너지, 바로 감마 m0 c 제곱은 mc 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한 요게 바로 아래서 말한 정지 에너지라는 거지. 오케이? 물체가 질량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얼마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얼마의 에너지? m0 c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그래서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야. 질량을 갖고 있으면 에너지를 갖는다. 동등한 관계로 보는 거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도 합니다.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 전까지는 질량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운동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질량, 이러한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심화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럼 다음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학습지 1페이지에 중간 부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뒤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상대론적 질량이 m이고 얘는 정지 질량과 어떠한 관계다? 감마 m0다 라는 걸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서도 보면 이 질량 m이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냐, 뒤에서 봤던 m0, 요거에 대한 그래프 형태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감마 값에 따라서 m0로 시작하고, 왜? v가 0이면 감마는 1이잖아. 그러면 그때는 상대론적 질량이 정질량 m0 같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은 여기 m0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차 v가 커지면 감마가 커지기 때문에 m은 감마 m0라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점차 증가하다가 v가 c에 가까워지면 감마 값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그렇다 보니까 m 값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확 증가해버리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 이 그래프 내용 이제 이해가 됩니까? 왜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며 광소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지. 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생각해봐. 감마 뭐였어? 루트 1 빼기 v4c의 제곱 분의 1이었잖아. 만약
V가 거의 C라면 이 분모값은 어떻게 돼요? 거의 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 감마 값은 얼마가 돼?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새롭게 알 수 있을까? 이 그래프는 어디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래프예요. 바로 점근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점근선이 뭐야? 여기 1.0C라고 나와 있네요. 즉 V가 C가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걸 말하죠. 절대로 이 C에 닿을 순 없어. C에 가까워질 순 있어도 수학에서 점근선 알죠? 거의 가까워지지만 닿을 순 없다. 생각해봐. 만약에 V가 C라면 어떻게 되겠어? 감마는 말했듯이 무한대죠. 그 얘기는 물체의 총 에너지도 얼마라는 거야? 감마 m0 c제곱이니까 무한대라는 거지. 즉 물체의 속력을 광속 C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물체의 총 에너지를 무한대까지 키워줘야 된다. 즉 외부에서 무한대의 일을 해줘야 물체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될 테고 그때 물체의 속력은 C가 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물체 무한대의 일을 해준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물체는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라면 얘는 C의 속력, 즉 광속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C보다 작은 값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이 그래프와 뒤에 있었던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이용해서 알 수 있던 거죠. 여기 있는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광속과 같아지거나 광속을 뛰어넘는 물체, 어떤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들 중에서 광속과 같거나 광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알겠나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학습지 2페이지에서 볼 내용은 뭔가요? 네, 위에 핵반응이라고 써있죠? 갑자기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서 왜 핵반응이 나오냐?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실제에 적용한 사례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 핵 반응을 보면 실제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핵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 반응을 통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 실제로 성립하는 이러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핵 반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핵이란 원자핵을 의미합니다. 이 핵 반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핵융합이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핵분열이 되겠죠? 자, 이 핵융합과 핵분열을 보기 전에, 이 본격적으로 볼 텐데 이들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핵반응식이라는 걸 먼저 볼 거예요. 왜? 핵반응식이 도대체 뭔데? 예시를 먼저 보여줄게요. 어떤 내용인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여기 2번 동그라미 보면은 수소핵융합 해가지고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하나 나오죠? 이러한 것들이나 뒤에 핵분열에서 보면 또 우라늄 핵분열이라고 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핵반응식이에요. 보면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죠. 왼쪽 오른쪽. 뒤에 있는 식 역시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핵반응 전이 핵반응 후로 어떻게 변했는가? 즉 화살표의 의미는 변했다. 이쪽 방향으로 변했다죠. 화살표 왼쪽은 핵
반응 전이고요. 화살표 오른쪽 핵반응 후다. 이처럼 핵반응식은 핵반응 전후에 보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반응 전에 어떠한 물질들이 반응 후에 어떠한 물질들로 어떠한 형태로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핵반응식이다. 그러면 이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를 보면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이 용어는 이전 공부 계정,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다룹니다. 교과서에서도. 하지만 지금 교육 과정,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 용어들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는데, 이 법칙 두 가지를 알아두면 실제로 이 핵반응식을 볼 때 여러분들 좀 더 편리하거든요. 마치 이전 연력학에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뤘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여기 수업에서 말을 해줄 텐데, 일단은 지금 당장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아래 핵융합을 보다가 중간에 넘어와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핵융합부터 봅시다. 2번 가로 핵융합. 말 그대로 뭘까? 1번 동안 핵융합이란 융합되는 거죠. 그러면 몇 개의 원자핵들이 융합이 돼. 그러면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커지겠죠? 즉 원자핵들, 가벼운 원소들이 보다 가벼운 원소들이 결합해서 무엇이 된다? 무거운 원소가 되는 현상이 바로 핵융합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핵융합이란 몇 개 이상 융합해야 되니까 2개 이상의 원자핵들이 결합해 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 무거운 원소가 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아래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보면은 H가 뭐예요? 수소죠. H가 2개가 있어. 아, 수소 원자핵 2개가 합쳐졌구나. 그랬더니 뭐가 돼요? He2가 되죠. He가 뭘까요? 헬륨이죠. 헬륨 원자핵이 되더라. 그리고 N이 만들어졌는데 N은 뭘까요? 중성자입니다. 즉 수소 원자핵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 그리고 괄호에 나와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다. 반응 전에는, 화살표 왼쪽,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핵 2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헬륨과 중성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간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왼쪽에 좀 숫자들이 써있는데 복잡해 보이죠? 일단 원소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H라든가 He2라든가 원소 기호를 써놓고요. 왼쪽 위에 숫자를 쓰는데 이 숫자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읽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를 원자 번호라고 읽어요. 이 질량수는 뭘 의미하는가?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이 원소, 이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값. 그 원자 번호는 그 원소, 원자의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봐보자. 예시로 이렇게 1, 2 이렇게 써있는 이 수소 원자핵 보자. 양성자 수가 몇 개라는 거야? 1개. 근데 질량수는 2개. 그럼 얘는 양성자 1개랑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수소 원자핵이라는 거지. 선생님,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은 11H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게 수소 원자핵인데 여기에 중성자가 섞임으로써 조금 더 무거운 수소 원자핵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무거워졌다. 중성자 합쳐져서 질량수가 증가해서 좀 더 무거운 수소 원자핵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중수소, 그러면 얘는 삼중수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괄호 내용은 이따 채우고, 첫 번째 점, 두 무슨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서 즉 융합하여 중수소, 삼중수소, 여기서 말했던 중수소, 삼중수소 원자핵이 되고, 이 중수소, 삼중수소 원자핵이 더해져서 뭐가 됐어요? 반응 후 헬륨 원자핵과 중성자로 변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식, 수소핵융합이 정말 대표적인 핵융합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하는데, 이걸 외우면 뭐 외운 거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쵸? 이 핵반응식이 이 한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이 수많은 핵 반응식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핵 반응식에 적용 가능한 두 가지 법칙을 위에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이 두 개에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도 수소핵융합 반응 시작했으니까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점. 헬륨 원자핵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수소핵융합 반응 보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있고, 이걸로 뭘 만들어?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양파열적으로 보면 뭐가 더 무겁다고 돼 있어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더 무겁대요. 선생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실험적으로는 맞는 결과예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를 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면 실제로 이전 재료들끼리 있을 때, 즉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각각 별개로 따로따로 존재했을 때보다 합쳐짐으로써 질량이 감소합니다. 실제 실험으로도 나왔다고. 오케이? 참 신기하지? 재료들로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전 재료들 질량의 합보다 만들어진 결과물의 질량이 더 작다라는 거야. 그게 세 번째 점에 나와 있어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의 질량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 신기하지? 야, 질량이 작아졌대. 그럼 이 질량 이 세상에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 걸까? 아니야. 아까 앞에서 뭘 했어? 질량과 에너지는 어떻다? 동등한 관계다. 등가성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봐봐. 이 질량,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 갔을까? 라는 거야. 에너지로 변환돼서 방출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어.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작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질량이 뭐 했다? 감소했다. 감소한다. 실제로 감소한다. 신기하게도 이때의 감소한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가? 감소했다고 해서 부족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질량 결손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냐? 그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방출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질량 결손만큼 뭐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핵융합 과정에서, 이런 수소 핵융합 과정에서.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했던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왜? 여기서 뭐라 했어? 질량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즉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었다 라고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첫 번 마지막 문장에 나오잖아. 질량 에너지 등가성,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2번 동그라미 수소핵융합 가장 마지막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이러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질량은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줄어들었어. 그치?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줄어들었어. 이 줄어든 에너지만큼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라는 거지.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했다고.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방출되었다.
선생님 그런데 위에 핵융합 1번 동그라미 보면요. 가벼운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가 된다고 했는데 왜 질량이 감소하나요?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건 각각 원소, 원자핵들만 봐봐. H, 3, 1, H, 그리고 4, 2, H. 헬륨 그려봐. 각각의 원자핵들만 봐봐. 각각의. 누가 제일 무거운 원자핵이야? 얘가 제일 무겁다고. 얘가. 헬륨이 제일 무거운 원자핵이야. 오케이? 즉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됐잖아. 본인들보다. 수소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이나 삼중수소 원자핵보다 더 무거운 원자핵이 탄생했잖아. 다만 각각을 모두 더한, 즉 반응 전 질량의 보다라네. 반응 전 질량의 합과 반응 후 질량의 모든 합, 각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합은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감소했더라. 그 감소한 질량이 뭐로? 에너지로 방출되었다라는 거지. 이 내용은 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이 4번 괄호 질량 결순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PPT에서 말할 것은 위에 핵반응식에 나와 있는 2번 동그라미와 3번 동그라미겠죠? 각각 보존 법칙. 자, 이건 핵반응식과 연결 지어 볼게요. 자, 전하량 보존 법칙. 자, 일단은 이거를 좀 크게 써볼게. 아래에 나와 있는 식. 이렇게. 자, 왼쪽 위에 써 있는 게 뭐죠? 질량수죠? 그럼 질량수를 먼저 3번 동그라미부터 볼게요. 질량수 보존 법칙이 뭐냐? 반응 전 질량수의 합은 뭐랑 같다? 반응 후 질량수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질량수 보존 법칙이다. 핵반응식은 무조건 이걸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한번 볼까? 위에서 질량수 보존부터 보자. 3번 동그라미 질량수 보존 따져봐. 첫 번째 질량수 2, 그리고 3이지. 그럼 반응 전 질량수의 합 2 더하기 3은 5입니다. 이게 오른쪽 질량수의 합 보자. 4 더하기 중성자 1. 에너지는 딱히 뭐 질량수 없겠지. 얘도 얼마야? 5. 어떤 관계? 같은 관계 성립한다고. 또 의문이 될 거예요. 선생님 분명 질량수의 합은 같다고 했는데 질량은 감소한다면서요. 말했듯이 질량수는 단순히 양성자 수랑 중성자의 수를 합친 수예요. 얘네의 총 질량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얘네의 총 질량은 반응 전에 비해 반응 후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질량수, 즉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는 반응 전과 후에 같아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질량수 보존 법칙이 이렇다. 그럼 전하량 보존 법칙 따져볼까?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은 뭐가? 그쵸? 이 양성자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전하량 보존 법칙은 바로 이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로 따지는 거예요. 자, 왼쪽 전하량 뭐예요? 첫 번째 1, 그리고 두 번째 1. 이들을 다 더한 합, 반응 전 전하량의 합, 바로 1 더하기 1이죠. 원자 번호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오른쪽은 2 더하기 중성자, 원자 번호 0인의 양성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중성을 띤 중성자겠지. 그 양성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둘 다 뭐예요? 합은 2로 같네.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전하가 없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전하량도 보존됩니다. 즉 전하량 보존 법칙이란 이거 반응 전으로 할게요. 그냥 제가 실수로 글자를 바꿨네요. 이건 반응 후. 문맥은 똑같지만 뭐. 자, 반응 전 전하량의 합은 뭐랑 같다? 반응 후 전하량의 합과 같다. 위에서 2번 동그라미 이걸로 봤죠? 그래서 핵반응식은 이 보존 법칙 두 개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걸 알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 여기를 이 헬륨을 괄호 쳐놓고 우리가 모르는 뭐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A를 맞춰보래. 그럼 이 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헬륨이라고 쉽게 맞추겠지만 말했듯이 핵반응식은 엄청나게 많아. 그럼 이걸 외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유추할까? 그치, 두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각각 전하량 보존부터 써볼까? 왼쪽은 1 더하기 1인데 오른쪽은 뭔가 더하기 0 이래. 그럼 이 물음표는 뭐겠어? 물음표는 2겠지. 아, 원자 번호가 2구나. 3번 질량수 보존 써봐. 2 더하기 3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물음표 두 개라고 볼까? 모르니까 물음표 더하기 중성자 하나니까 1. 그럼 따라서 이거 따라서입니다. 위에도 기호가 따라서 물음표는 얼마야? 5에서 1 빼면 4. 그러면 A는 어떤 원자? 4, 2인 원자겠구나. 요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뭐겠어? 곧 4, 2 헬륨이겠지. 요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알아두는 게 좋다. 핵반응식을 외우기보다는. 아셨나요? 이 두 가지 법칙은 뒤에서 공부할 핵분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페이지 중간 핵분열입니다. 핵분열은 뭘까? 융합의 반대겠죠. 핵분열이란 어떠한 원소?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핵분열이란 큰 원자핵이 몇 개 이상의 분열됐으니까 2개 이상의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핵분열로는 뭘 볼 거냐? 우라늄 핵분열을 볼 거예요. 앞에서 핵융합은 대표적인 핵융합인 수소 핵융합 반응을 봤습니다. 핵분열은 우라늄 핵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식과 우라늄 핵분열 반응식은 모의고사에서도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데요. 네. 이 식을 물론 알아두고 계속 보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뭐 좋겠지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아까 말했던 이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을 통해서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뒤에 예제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2번 동그라미 우라늄 핵분열을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뭔가가 있고 반응 전후에는 요러한 놈들, 반응 후에는 요러한 놈들이 생겨난다. 핵반응식이니까 당연히 전하량 보존, 질량수 보존은 성립하고요. 첫 번째 점 볼게요. 우라늄 동위 원소가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해서 이 U가 바로 뭐겠어? 우라늄입니다. N은 말했듯이 뭐야? 중성자고. 오케이? 우라늄 동위 원소가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한대. 그래서 플러스 기호를 썼겠죠, 여기서. 그랬더니 반응 후 화살표 오른쪽으로 뭐가 되냐? 크리톤과 바륨 동위 원소와 3개의 중성자로 분열한대. 여기서 말한 크립톤 KR이 바로 크립톤, BA가 미안합니다. 갑자기 펜이 바륨, 읽을 수 있겠죠? 바륨이고 N은 중성자다. 이렇게 분열한다라는 거야. 보면 각각 봐봐. U 얘는 질량수도 235 그리고 양성자 개수도 92. 이 질량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자핵의 질량을 나타내는 어떤 표본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질량수가 보존된다고 해서 반드시 총 질량이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질량수, 어떠한 원자핵 하나의 질량수는 원자핵 하나의 질량수가 아니라 원자핵들끼리의 질량수를 비교해 보면 이걸 통해서 어떤 원자핵이 더 무거운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질량수 누가 제일 크니?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얘가 제일 원자핵들끼리 이 세 가지 원자핵들끼리 중에서는 이 세 가지 이 우라늄이 가장 무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수를 가지고. 오케이? 하지만 말했듯이 질량수 보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같다는 건 아니야. 왜? 여기 수소핵융합반응 여기 양팔적으로 봤잖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지면서 헬륨 원자핵이 됐는데 재료는 같지만 결과에서는 질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잖아. 오케이? 하지만 질량수 가지고 비교는 할 수 있다. 원자핵들끼리 이 질량을. 자, 그럼 이건 말 그대로 핵분열. 좀 더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지는 게 맞네. 핵분열 맞구나. 자, 그럼 이 우라늄은 보다 가벼운 원소들로, 두 번째 점입니다.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질 때 뭐에 의한 뭐를 방출할까? 자, 오른쪽 우라늄 핵분열 반응 마찬가지로 양팔절 한번 봅시다. 실험적인 결과인데요. 여기 우라늄 원자핵과 우라늄 원자핵 흡수하는 중성자가 한 개 놓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로 바뀐다? 여기 바륨, 크립톤, 중성자 3개가 된다. 여기 중성자 3개인 것도 핵반응에 써있죠. 중성자 3개. 근데 질량 누가 더 커? 쪼개진 이유가 더 크대. 질량수랑 전하량은 보존되겠지만 쪼개진 이유가 더 크대. 미안. 진짜 미안. 아니죠? 쪼개지기 전이 더 크대. 쪼개지기 전이. 오케이? 질량수랑 전하량 보존되지만 야 그럼 아니 얘네가 쪼개져서 얘네가 된 건데 도대체 그럼 질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질량이 감소했을까? 그럼 이 감소한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 감소한 질량 뭐가 됐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따라 에너지로 바뀌면서 방출됐겠죠? 자, 우라늄은 보다 가벼운 원소들로 쪼개질 때 뭐에 의한? 질량 결손에 의한 뭐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우라늄 핵분열 마지막 괄호에도 뭐가 들어가냐? 2가 들어간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보면 이 우라늄 핵분열 관응식에서도 두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전하량부터 빨리 볼게. 전하량 어떻게 돼? 92 더하기 0은 36 더하기 56 더하기 3 곱하기 0. 왜? 중성자 3개를 했으니까 3 해줘야지. 같죠? 성립합니다. 질량수 보존 볼까? 235 더하기 중성자 1은 92 더하기 141 더하기 3 곱하기 1 3개니까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원자핵을 비워놔도 우리는 이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을 통해 얘를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라늄 동위원소라는 말을 제가 깜빡했네요. 동위원소가 뭘까? 이 동위원소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예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요거 이 중수소, 삼중수소 역시도 다 수소원소의 동위원소들인 거고 여기 써있는 이 235, 92 우라늄도 동위원소다.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팁으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참고하세요. 알았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였어? 바로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 제일 핵심이었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잖아. 그래서 질량 결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4번 괄호 질량 결손은 1번 동그라미 핵 반응은 무엇이 뭐로 변환되는 현상이다. 핵 반응이란 뭐겠어?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이든 얘네는 이 정지 질량이 뭐로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이다 라는 거지. 질량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인 거지. 따라서 핵융합 또는 핵분열 시 반응 전의 총 질량보다 반응 후의 총 질량이 어때요? 더 작다. 반응 후가 더 작다. 줄어든 질량은 어디로 갔는가? 에너지로 갔다고 여기서 말하잖아. 이렇게? 핵융합 또는 2번 동그라미 핵융합 또는 핵분열 시 질량 결손된 양이 만약 델타 M이라고 했을 때 질량 변화가 오케이? 말했듯이 질량 수는 보존됩니다. 하지만 총 질량은 변한다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들은. 그럼 총 줄어든 결손된 질량이 델타 M일 때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 따라 방출된 에너지 E는 어떻게 될까? 델타 M 곱하기 C 제곱이겠지. 왜? 질량 에너지 등가성에서 우리는 E는 MC 제곱이라고 했잖아. M0 C 제곱. 근데 지금 줄어든 질량 자체가 M 델타 M이라며. 여기다 델타 M 넣어주면 되겠지. 줄어든 방출된 에너지는. 오케이. 3번 동그라미 태양 중심부와 같이 1500만 켈빈 정도가 되는 초고온 상태에서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헬륨과 같은 보다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무슨 반응? 바로 앞에서 봤던 수소 핵융합 반응이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앞에서 봤었죠? 수소 핵융합 반응 요거. 따라서 첫 번째 핵융합 과정에서 뭐에 의해 발생 에너지? 뭐에 의해 발생해?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태양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건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도 한번 했었어요. 1학년 통합과학 2학기 때. 그때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때 제가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정도까지만 언급을 했는데 얼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야? 요만큼.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은 뭐야?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질량 에너지 등가성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작년과 좀 연결이 되나요? 핵발전은 사실상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했던 내용들, 어렵게 생각했던 내용들은 앞에서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자, 한번 핵발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볼게요. 1번 가로 핵분열 발전 과정을 보면 1번 동그라미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불안정한 핵이 보다 안정된 상태로 변하기 위해 핵분열할 때 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 이게 핵심이야. 결국에 핵발전은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거지. 그럼 이 에너지로 뭘 할까? 물을 끓인다. 그럼 이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해? 증기가 발생해서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요 내용 혹시 기억나나요? 작년 1학년 통합과학 2학기 거의 초반부에서 전자기유도 실험 이후에 했던 내용들, 발전소 얘기했던 기억나나요? 거기서 핵발전은 어떻게 한다? 방사성 물질의 핵에너지로 물을 끓여, 즉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열에너지가 어떻게? 터빈을 돌렸으니까 운동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게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게 핵발전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 핵에너지, 정확히 말하면 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 작년 거랑 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2번 가로 핵분열 발전의 특징이 뭘까? 우라늄 원자핵이 아래 그림을 보면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해 그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면서 바륨 원자핵, 크리톤 원자핵, 앞에서 봤던 바로 그 핵분열 시기죠. 많은 에너지와 함께, 그쵸?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도 추가로 만들어지고 2개에서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앞에 핵반응시에서 3개의 중성자 나왔죠? 그럼 이 중성자가 다시 리턴해서 또 다른 우라늄과 다시 부딪혀.
발생한 중성자가 2번 동그라미 발생한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과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부딪히면 또다시 핵분열 일어나고 이 반응이 계속 발생해. 중성자 개수가 계속 늘어나겠지? 그치? 그에 따라서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해. 그러면 이 에너지가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이 3번 동그라미 반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게 핵분열을 이용한 핵발전이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핵융합 발전 과정을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얘 역시 뭐에 의해 에너지 발생한다?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보면 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과정은 핵분열과 똑같습니다.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이 끓인 물에서 나온 증기로 터빈을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지. 발전기에서. 자, 4번 핵융합 발전 특징이 뭐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초고온 초고압이 필요하다. 왜? 아까 봤잖아.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도 하나 더 넘어갔네. 태양 중심부 같이 1500만 켈빈 정도가 되는 초고온 상태에서 즉 핵융합 반응은 이미 우리가 초고온 초고압의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이걸 또 장치들이 버텨내야겠지. 이를 견딜 수 있는 핵융합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좀 간단히 봤습니다. 여기서도 말했듯이 에너지는 발생한다. 반응 후에. 자, 이렇게 해서 핵발전을 마치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이번 시간 본 건 뭐야? 상대론적 질량을 봤어. 맨 첫 번째. 그래서 상대론적 질량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번 파트의 핵심인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봤습니다. 이는 mc제곱은 감마 m0 c제곱. 여기서 정지 에너지란 m0 c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질량 에너지 등가성을 볼 수 있는 실제 사례인 핵반응을 봤습니다. 핵융합 과정과 핵분열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식을 봤지. 수소 핵융합 반응식과 우라늄 핵분열 반응식. 근데 이 식을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 핵반응식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핵반응을 이용한 핵발전 두 가지를 봤다. 이 핵발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핵분열 발전이든 핵융합 발전이든 다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알았나요? 자, 그래서 학습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면 여러 예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제 1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핵반응 A, B의 핵반응식을 나타냈대. A, B는 각각 핵분열, 핵융합 중 하나다. 야, 핵분열은 뭐야? 가벼운 원자핵들이 핵분열은 뭐야?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들로 쪼개지는 거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거지. 봐봐. 오, 첫 번째가 뭐겠어? 핵융합이겠지? 옆에다 쓸게. 그냥 A는 뭐겠어? 핵융합. 왜? 21H 31H가 뭘로 돼? 42H. 좀 더 질량수가 큰, 질량수가 2짜리 3짜리들이 뭐가 돼? 4짜리인 헬륨 원자핵이 되잖아. 오케이? 이거 볼 때는 각각 원자들의 질량수를 한번 봐봐. 누가 더? 각각 원자핵들 기준으로 뭐가 제일 무거운 원자핵이야? 얘가 제일 무거운 원자핵이잖아. 그러니 무거운 원자핵이 됐으니 가벼운 원자핵들이 무거운 원자핵들이 됐잖아. 질량수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건 핵융합이다. 반대로 B는 질량수 235인 우라늄이 141, 92가 돼서 더 가벼운 원자핵들로 됐지. B는 핵분열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래. 기억, A는 핵융합이다. 맞죠? 니은, B에서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죠. 니은, 여기 뭐가 있어? B를 보면 에너지가 있잖아. 에너지가 있다는 건 뭐야?
에너지 방출이 일어났네. 반응 후에 그 얘기는 뭐야? 질량 결손이 발생했다고. 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겠어? 질량으로부터 왔겠지.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 방출된다. 그러면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어떻다는 거야? 질량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겠지. 디귿. 얘가 오타인 것 같은데 디귿 이거 요겁니다. 중성자. 양성자는 0개고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는 1개인. 중성자 수는 1인. 바로 이거 중성자예요. 오타인 것 같아요. 얘의 정지 에너지는 0이다. 야, 정지 에너지 어떻게 구했어? 이 정지 어떻게 구했어? M0 C제곱이었지. 정지 질량. 중성자 질량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 종 치는 거 양해 부탁합니다. 종소리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정지 질량 있어? 있지. 정지 에너지 있어? 그럼 있지. 0이 아니지. 정답 몇 번? 1번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예제 2로 가볼게요. 예제 3, 4, 5는 여러분들 꼭 풀어보세요. 예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중수소 원자핵 1개와 삼중수소 원자핵 1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과 입자 A를 생성했대. 그러면서 뭐 했대? 에너지를 방출했대. 가는. 나는 중수소 원자핵 2개가 반응하여 헬륨 원자핵을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대. 둘 모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이 헬륨 원자핵들의 질량수를 봤더니 이전 반응 전에 모든 원자핵들과 따져봤을 때 얘가 제일 크지. 그러니 둘 다 핵 융합 반응이겠네. 모두 핵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가나 모두 에너지도 발생했어. 에너지 발생했어. 방출됐어. 그 얘기는 뭐야? 반응 전후에 뭐가 일어났다? 자동으로 나와야 돼. 질량 결손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다만 가의 입자 A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거 보이게서 있는데 고른 것은 A는 중성자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식을 외웠다면 A는 자연스럽게 중성자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말했듯이 핵 반응식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법칙 뭐였어? 그쵸?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부터 한번 따져볼까? 어떻게 되겠어? 전하량 원자 번호만 따지면 되죠. 쏘리. 어떻게 돼? 반응 전 1 더하기 1. 그게 뭐가 됐대? 2랑 A에 대한 양성자 수가 되겠지. 근데 지금 이미 그럼 여기서 물음표 얼마여야 돼? 0이겠지. 전하량 보존돼야 되니까. 질량수 보존 볼까? 질량수 어떻게 돼? 2 더하기 3은 어떻게 돼? 헬륨 4 더하기 물음표라 해보자. 그럼 따라서 물음표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겠지. 그러면 A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임유의 뭔가 원소겠지만 질량수는 1이고 원자번호는 0인 거다. 그럼 얘는 뭐겠어? 중성자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알아내는 게 좋다. 왜? 모든 핵 반응식에 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니은 볼게요. 핵 분열 반응이다. 맞아요? 아니죠? 핵융합 반응이죠? 더 무거운 원자핵, 더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 후에 만들어졌잖아. 반응 전 각각 원자핵들의 질량수보다. 합이랑은 비교하지 말고 이 무거운 원자핵이 된다라는 건 각각의 질량수들을 비교해 보라고 했어. 디귿. 핵 반응 과정에서 결손된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야, 질량 결손된 양 어떻게 알아봐?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 방출한다고? 그럼 디귿번 보면 에너지 방출이 많다는 건, 크다는 건 결국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야? 질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 그럼 결손된 질량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누가 더 커? 에너지. 다에서 더 크죠? 방출된 거. 그럼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다. 맞네.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됐다. 그 얘기는 질량 결손이 더 많이 일어났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예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제 3, 4, 5번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3, 4, 5번 정답을 알려줄게요. 예제 3번은 2번이고 예제 4번은 4번, 예제 5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말했듯이 꼭 3, 4, 5번도 풀어보길 바라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한 가지만 추가시켜 볼게요. 제가 아까 핵융합 얘기할 때 뭔가 반응 전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반응 후에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걸 핵융합이라 했는데, 보다 정확히 얘기해 보면 원자 번호, 이 아래 있는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이 원자 번호가 큰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게 핵융합입니다. 그럼 반대로 핵분열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큰 원자핵이 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원자핵들로 나눠지는 경우가 핵분열이겠죠? 네, 제가 질량수라고 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원자 번호로 따지는 게 좋습니다. 원자 번호가 더 커졌는가 작아졌는가, 그걸 통해 핵융합, 핵분열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